요즘에 유튜브 뭐 댓글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요. 지난해 코로나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런 주식시장처럼 악재가 터졌을 때 살짝 눌렸다가 바로 반등하는 이런 패턴이 요즘엔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서 한 반쯤 멘탈이 붕괴되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초 같은 이런 주식시장 있죠. 이것들은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급등 장세였습니다. 당연히 일시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금방금방 반등하고 또 반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 좀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 서울에 신축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뭐 그 정도 돈은 물려받으신 분,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거 안 해도 뭐 회사를 잘려도 될 만큼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돈이 이미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그림의 차트에 나와 있는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폭락 이후의 급등장, 대세 상승장에서 그때만 한 1년 정도씩 투자하고 다른 시기에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런데 그런 금수저분이 대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흑수저죠. 그래서 그림의 이 박스친 구간들, 요 구간 급등하지 않는 대세 상승장 아닌 구간들에서도 이게 역사적으로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까딱 잘못하면 폭락 맞아서 그냥 골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의 등락에도 익숙해져야 되고요. 투자하고 나서 주가가 좀 잘 오르지 않는 기간도 잘 버틸 수 있는 이런 마음 근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뭐 댓글로 박진영 아니냐 뭐 하시는 분 계신데, 아니에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입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라고 하는 이 펀드를 운영한 펀드 매니저인데요. 연복리 수익률이죠. 매년 29.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그동안 28배나 불려놓은 이런 분인데, 표를 보시면 마젤란 펀드가 매년 올렸던 수익률이에요. S&P 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초과 수익을 거뒀죠. 표랑 차트만 보면 피터 린치가 현업에서 근무했을 때 마젤란 펀드 투자했으면 진짜 모두가 부자가 됐겠구나 생각하기 쉽죠. 근데 실제 1977년부터 1990년 요때 마젤란 펀드를 가입했던 투자자들 중에서 절반은 손실을 보고 해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손실을 보지 않았을 뿐 높은 수익을 얻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래요. 정말 장기로 투자한 분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1977년부터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장이어서 당시에 그냥 인덱스만 투자했어도 가만히 앉아서 3배는 버는 이 구간이 바로 그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그 구간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과거 차트만 보면 정말 믿기 힘들 정도죠. 주식시장도 저렇게 좋은 대세 상승장 세웠고 마젤란 펀드가 거의 매년 S&P 500 대비해서 손실을 기록한 적도 없는데, 당시 투자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마젤란 펀드에 투자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손실을 보고 해지를 하거나 수익도 못 보고 환매를 하는 등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왜 그런 인간들일까 싶으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투자자들은 차트에서 주식시장이 등락하는 구간 여기 보이시죠? 요 몇 년의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그냥 펀드를 손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을 하지 않고 기다렸던 투자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다시 또 올라와서 원금이 넘어가는 구간에 펀드를 환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수익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면 좋겠지만 등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남은 오래 투자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도 상승 구간이 이렇게 됐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먹으면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그냥 낮은 고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환매를 했다 그래요. 결국 마젤란 펀드의 투자자들 중에 그렇게 좋은 펀드를 갖고 있던 대부분 투자자들이 펀드를 가입했던 구간 자체가 지금 보이는 차트상에서 증시가 가장 매년 높았던 구간에 가장 많이 뛰어들었고, 그리고 환매를 언제 많이 했냐, 가장 매년 증시가 낮은 구간에, 그러니까 고점에 사서 저점에 가장 많이 두려워서 환매를 했다는 거죠. 네,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막 투자를 하고 싶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은 이거 환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 손절을 한다 이거예요. 저도 증권업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고객님들의 투자를 관리하고 있죠. 근데 제 고객님들한테도 지난 2011년부터 미국 성장주 펀드를 계속 투자시키고 이렇게 조언을 드려왔어요. 아마 제 고객님 중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차트를 보면 엄청나게 안정되고 높은 수익을 받겠구나 싶겠지만, 실제 제가 지난
꽤 오랜 기간 10년 정도 현실에서 제 고객님들과 대부분의 통화를 했던 기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중간중간에 진짜 굉장히 안 오르는 기간, 그렇게 눌리는 기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시기마다 정말 고객님들한테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기다리시면 충분한 수익 나니까 일단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게 설득했던 이 내용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많은 고객님들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이제 고점에 들어왔다가 그냥 저점에 털고 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제가 그러다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경제 흐름까지 설명드리면 기다리기 쉬우시겠지 하고, 지금 유튜브랑 마찬가지죠. 제가 한 13년 전부터 해서 매 카페에다가 2일에 한 번씩 경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경제 흐름을 설명드리는 글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미국 성장주 펀드를 장기로 보유하신 분은 정말 극소수밖에 안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 정말 큰 흐름에서 경기 순환을 봤을 때 우리 실물 경제 있죠. 실제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주식시장은 먼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실물 경제가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식시장은 급락을 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죠. 경제 지표,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 하면서 실물 경제가 회복하는 시점과 그리고 정점에 도달하는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제 지표가 실물 경제의 정점 근처에 도달했다, 이런 신호들이 다수 경제 지표들에서 나올 때까지 주식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게 그게 정답이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정점에 대한 신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여러 지표들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는 그 시점이 지나서야 그런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아직도 주식을 이렇게 장기 보유할 타이밍이 맞는 거죠. 일단 제 영상을 보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만족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오랜 기간 영업도 해봤고 고객님들도 관리를 해본 결과 아무리 좋은 방법이나 투자 수단이 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오래 함께 하시면서 높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하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돼 있고 누구나 하기 힘든 그런 가장 정석적인 방법에 대해서 누가 듣든 안 듣든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도 누군가 극소수의 이런 장기로 가셔서 실제 수익을 보는 이런 주인공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누르는, 주식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요인은 첫 번째로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기업들의 위기, 헝다 위기로 시작한 부동산 기업들의 위기, 그리고 전력난에 따른 이렇게 경기 급락 리스크,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된 리스크는 테이퍼링 우려가 있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리스크죠. 이것들 때문에 증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인플레이션 관련 영역과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 전에 이미 4개 영상에서 자세히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능 강좌도 아니고 영상 하나에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담아드리면 재밌대가리가 더럽게 없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경제 지표를 근거로 설명드리는 영상은 제가 딱 봐도 한 20분만 넘어가면 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영상에 나눠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점, 요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지금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거 알 수 있는 BEI 지표 한번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BEI 지표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미국 국채와 물가 연동 국채의 금리 차이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알아셔야 될 게, 물가 연동 국채는 정부가 물가 상승률만큼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인상시켜서 그 부분만큼 돈을 더 주죠. 그래서 이런 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투자 수단이 물가 연동 국채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 투자해야 되겠구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결국 물가 연동 국채도 국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채와 금리 수준을 같게 이렇게 항상 거래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물가가 많이 오르겠다 싶으면 반대로 미국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서 채권을 매수하려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거든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채권을 매수하려면 더 비싸게 사서 금리를 더 낮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국채와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 이겁니다. 초보자님들께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BE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요 CPI 전망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깔끔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BEI는 한 2.5% 정도 수준이죠. 지난 5월에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했던 요 시점이 있어요.
그때만큼 다시 투자자들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월까지 미연준의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시장을 진정시켜 왔는데, 지금까지 결과만 보면 미연준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여기 위원들이 예측한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틀렸죠. 미국의 최고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학자라든가 실무 근무자들, 일단 파월형은 경제학자는 아니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굉장히 방대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 FOMC 공개시장위원회인데, 여기 위원들 절반 이상이 예측이 틀리다 이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미연준 기준금리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미연준의 예측이 항상 정확하다 그러면 그림의 미연준 기준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겠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높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급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여드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와 미연준 기준금리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확대된 그림인데요. 붉은색 박스 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2003년과 2004년 그리고 2013년과 2015년 보시면 이때는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전 요 상황이고요. 그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냐, 요걸 보면은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게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헛발질도 굉장히 많이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은색 선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시점은 언제냐, 주식시장의 그 참여자들, 많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공포를 느끼고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반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은 우려가 잦아들거나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거든요. 미연준 FOMC의 예측도 가끔 틀리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센티멘트는 어떻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이 예측은 정말 미친듯이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심했다 그랬다가 한 달 있으면 아니다 디플레이션이다 그래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갈대처럼 엄청나게 변하는 게 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게 뭐죠? 시장 참여자들의 인플레이션 예측치, 요게 BEI라고 하죠. 요것과 기준금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딱 지난 2015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이 돼서야 기준금리가 올랐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습니까? BEI 수치를 보면 이미 2010년부터 여러 차례 인플레이션이 우려돼서 곧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까지 4년 동안 기준금리가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엄청나게 많이 센티멘트가 변하고 예측이 계속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2015년에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될 때는 시장 참여자들은 뭐라고 예측했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너무 낮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 안 될 거다 했는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렸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는 의미 약간은 이해가 되실 텐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은 정말 최고의 경제학자들 및 실무 담당자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FOMC 위원들도 가끔 틀립니다. 그래도 맞출 때도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BEI를 보면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의 예측이라든가 이 심리는 진짜 갈 때보다 더 심합니다. 한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미친 듯이 변해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생산 공급 이슈부터 수요 등 여러 가지 자신이 분석한 요인을 가져다 붙이면서 인플레이션 중에서 특히 변동성이 큰 이 원자재에 대한,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랜 기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제 고수라는 분들. 근데 이제 특히나 원자재 시장 같은 이런 시장에는 예측보다는 전략이나 대응을 하는 분들만 살아남았고, 예측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가 떨어졌어요. 없습니다. 지금 구리 차트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냐, 원자재 투자는 장기 투자가 애초에 불가능해요. 혹시 주변에 구리 투자한다 그러면서 현물 구리를 정말 배송을 받아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면서 투자하시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있다면 미친놈이에요. 왜냐면 운송이랑 보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재는 당연히 선물로 투자를 하는데, 구리가 최고점이던 올해 5월에 원자재 가격을 예측할 때 주변 고수라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원자재에 대한 예측한 이런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 거의 90%가 앞으로 더 오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현실은 지난 5월이 구리가 최고점이었죠.
근거가 과연 빈약했냐? 아니에요. 뭐 국가별 공급 상황, 코로나로 인한 이제 생산 차질, 뭐 광구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그리고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갖고 있고 항구에는 얼마나 재고가 쌓였냐,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분석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런 걸 근거로 앞으로 구리 가격이 더 오른다 예측한 레포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다 틀렸다. 특히나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인데 FMC도 틀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이 틀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가장 크게 누르는 요인,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인데 그나마 역사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미 연준이 잘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더 잘 맞췄습니다. 그럼 미 연준의 의견은 어떠냐? 지난 4월 예상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더 길고 올해는 좀 더 강할 수 있다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잦아들어서 PC 인플레이션이 한 2.2% 수준으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단순히 인플레이션보다는 실물 경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크죠. 우리 내년 말쯤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투자라는 건 확률 게임이죠. 뭐 100% 정확한 걸 기대한다 그러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됩니다. 내가 생각할 확률이 높은 이런 것에 베팅하는 게 투자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질문하실 때 뭐 제 지인 중에 아니면 어떤 뭐 유튜버가 뭐 원자재가 어떻게 갈 거다 그러던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저는 미 연준의 의견을 좀 더 신뢰하니까 그거 믿을 거니까 본인 알아서 각자 끌리는 대로 믿으시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경로는 연준과 똑같이 두세 달 정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수 있어요. 일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들게 되면은 구매 담당자들이 먼저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선물을 매수하고 아니면 재고를 쌓아두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잖아요. 그럼 곧바로 가장 먼저 하는 게 원자재 주문을 줄이고 재고부터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한 몇 개월 동안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경기 둔화 이런 우려가 좀 나올 수 있고,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잦아들 것이라는 이 미연준의 전망과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뤄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중국의 헝다에 이은 부동산 업체들이 정말 줄파산과 전력난으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뭐 붕괴될 것처럼 이런 뉴스 기사도 많고 뭐 유튜브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도미노 파산한다, 전부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뭐 중국 기업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어그로입니다. 네, 뉴스 기사랑 유튜브 썸네일이랑 어그로라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조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이런 언어를 써야 되는 게 썸네일과 뉴스 기사 요 제목의 공통점이죠. 자, 그럼 일단 뭐 뉴스 기사들이라든가 뭐 유튜브 내용들에서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폭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중국 부동산 업체들 뭐 절반 이상이 연쇄 도산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발 위기, 리만 브라더스 파산 위기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에 워낙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베낀 뉴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 내용들도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전체가 버블 붕괴로 가고 있냐, 요거 팩트부터 따질 필요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는 그렇게 크게 신뢰는 안 하죠. BIS 국제결제은행의 자료라든가 아니면 CIC의 자료를 조금 더 신뢰하고 있는 편인데, 국제결제은행의 중국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봤을 때 아쉽지만 좀 늦죠. 얘네들은 1분기까지 데이터만 나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CIC 자료는 현재 8월까지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근데 전년 대비해서 6.8% 중국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자료가 가장 신뢰가 높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 당장의 10월에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났다는 건지 이거는 뭐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중국 통계국에서 직접 발표하는 주택가격 지수도 8월달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역시나 전년 대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9월, 10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당장에 반토막 났는지 안 났는지 요거는 못해도 11월 정도는 돼봐야, 다음 달은 돼봐야 자료가 나오니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데,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까지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 부동산이 뭐 반토막 났다, 폭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 반토막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기껏 해봐야
가장 폭락이 많은 지역에 가서 부동산 업체 한 군데 방문해 보고서 폭락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자극적으로 뉴스화 시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지역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는지, 그리고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아닌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가장 팩트는 이제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이 정말 폭락을 하고 있는지 반토막이 나는지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일부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예, 호가가 비정상으로 높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런 뉴스 기사들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 뉴스만 보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상황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중국 사람도 아니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말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뭐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요거는 11월쯤은 돼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반토막이 되면 크게 문제는 있죠. GDP에서 워낙 뭐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시나리오가 간다면 주식을 매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뭐 뉴스 기사 몇 줄만 보고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뭐 며칠만 기다리면 되니까, 일단 중국 뭐 부동산이 정말로 반토막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고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딱 봐도 뭐 그냥 뉴스에서 너무 좀 과대 포장했다 이렇게밖에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고, 두 번째 중국의 전력난 문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호주와 무역 분쟁으로 석탄 수입이 불안정해져서 전력난이 급증한다. 요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이미 인도네시아, 뭐 남아공 등 수입선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 전체 사용량 중에서 수입은 0.5%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뭐 뉴스에서 이미 많이 나와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줘서 팩트 체크는 됐고, 그보다도 지금 시진핑 정부가 각 지방 정부에 하달한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요 목표 제시 때문에 지방 정부들이 연말에 중앙 정부의 실적 점검을 앞두고 과도하게 전력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요 신빙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곧 중앙정부에서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니다, 전력 수급 불안정하다 하면서 시정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데 바로 뉴스 기사가 떴어요. 지금 중국 지방정부 전력 제한 조치를 중앙정부에서 시정하라 이 지시가 나왔고, 너무 과도하게 중앙정부에서 쬐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전력 공급을 제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력난 문제가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중국은 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대책,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지방정부에서는 반드시 그 대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현상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현상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뭐 외부에서 뭐 공급 차질이네 어쩌네 이런 거 웬만하면 거의 안 맞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누르는 두 가지 가장 큰 핵심 요인, 인플레이션과 중국 부동산 위기설과 전력난 문제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 리스크,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한번 팩트를 체크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걸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일단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7월쯤에 이미 신흥국 경기 성장률 피크 우려로 30% 정도 현금화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금화를 했죠. 그래서 8월 20일에 저점 매수를 시작했는데, 이제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까지. 근데 여기서 더 떨어져서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월부터 앞으로 3개월 내에 뭐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요거는 맞췄죠. 그런데 언제 정확한 하락 시점인지, 그리고 언제 하락폭이 가장 클지, 요거는 제가 맞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맞추든 틀리든 사실 그대로 제가 했던 말, 제 예측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중국 문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일단 지금 전략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재수없으면 몇 개월 정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로 증시가 좀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뭐 지금이 최저점이고 좀 이따 반등할지 뭐 요까지는 맞출 수 없지만 우리 전략은 그대로 가는 거죠. 당분간 흔들림 없이 그냥 존버 인베스트, 존버 윌리엄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